네, 그러면 KNUI에다 저는 이제 독서 동아리 부회장 최윤영이고요. 그 책 소개를 하자면 일단 저희 이번 달의 주제 도서는 리딩으로 리드하라의 저자인 이지성 작가의 에이트인데요. 2019년에 출간된 인공지능에 대한 교양 서적으로 19년에 출간돼가지고 3개월 만에 15만 부를 돌파한 베스트셀러 도서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서는 시대,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등, 그 무엇과도 대체되지 않는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에이트를 제안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소개 한번 같이 해보고 시작할까요? 좋아요. 네. 그러면, 오늘 이 독서 동아리 처음 시작인데, 저는 이 독서 동아리에서 처음 할 책을 추천한 화학교육과의 박중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반사회교육과에 재학 중인 최소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같이 에이트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가정교육과 이재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에이트라는 책을 가지고 모임을 하고 토론을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학과 유서진입니다. 저도 오늘 이 라디오 방송 같이 출연하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요. 오늘 되게 재밌게 활동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체육교육과 1학번 정명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뭘 열심히 할 건데? 토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선 방금 최윤영이 우리 부회장이 책 소개한 이유를 한번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 한 두 사람 정도 이 책을 읽었을 텐데요. 뭐 기말 때문에 바쁘기도 했겠지만 읽었을 텐데 그 읽고 나고 이제 책을 다 읽고 나면 덮잖아요. 덮었을 때 뭔가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들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한번 먼저 듣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소연이가 한번 할까요? 네. 네, 일단 저는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인공지능에게 대체되는 인간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인공지능에게 지배당하는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인공지능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과연 지배를 당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이용을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재선이는?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경계와 비판이 담겨 있다라고 느껴졌고 앞으로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들을 제시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저희 예비교원 같은 경우에는 가르쳐야 할 것이고 미래에 그 다음에 아이들을 지도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미래 교육에 어떤 시사점을 던지는 것 같아서 한번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제 창조적 상상력 같은 걸 말을 하는데 거기서 그 교육을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더니 거기 거창한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교육을 받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공교육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윤영이도 한마디 할래요? 네, 저는 과가 윤리교육과인 만큼 윤리적인 부분이 제일 인상이 깊었는데 윤리적 공백을 채움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할 수 있다, 발전할 것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일단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할수록 이런 도덕적인 판단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이런 발달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공지능 산업이 크게 일으킬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 예로 구글이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기술은 이미 기술적으로는 거의 완성이 되었으나 상용화가 불가한 이유는 윤리 도덕적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책에서 저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점이 윤리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끌어 나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각자의 처지에서 느끼는 바들이 조금씩 다른 게 있네요. 내가 이 책을 소개하게 된 계기는 사실 이 책은 꽤 오래전에 뭐 꽤 오래전은 아니군요. 한 2020년 정도에 어느 선생님한테 이거를 선물 받았어요.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그때 읽어보고 그래서 이번 독서 동아리에서 뭐 인공지능 관련해서 책을 선정해서 같이 읽는다고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생각난 게 이 책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게 됐는데 이제 이 책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제목에 이렇게 돼 있죠.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8. 그러니까 이 책의 27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부터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인공지능의 주인이 되는 나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대체될 것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훨씬 더 인간보다는 능력이 좋아 보이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 능력이 좋고 역량이 크다면 대체되겠죠, 당연히. 이제 그런 상황이 일상화된다고 할 때 우리가 그냥 그래, 그러면 대체되고 아까 이제 소연이가 얘기했나?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잖아요. 인공지능에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 삶이 훨씬 더 질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인공지능에 대체돼 버리게 된다면 얼마나 암울할 것인가. 여기서도 이제 이 책에도 그런 얘기를 좀 쓰는데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점점 인공지능이 이렇게 훨씬 더 많은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과연 나는 거기에 그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고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 작가는 8가지의 행동 지침을 준 것 같아요. 근데 그 행동 지침이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행동들인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나처럼 이제 좀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그런 관점과 또 여러분처럼 이제 20대 초반 그리고 앞으로 이 사회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리더로 살아갈 여러분들은 과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걸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책을 읽을 때 그 작가가 얘기하는 걸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비판적인 사고로 또 달리 생각도 해볼 수 있으니까 그런 시간을 오늘 가지면 좋겠다라는 게 이 책을 추천하게 된 이유입니다. 추천의 이유 괜찮은가요? 어떤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까? 억지로 좋다고 하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책을 읽은 첫인상도 얘기했고 추천 얘기도 했는데 앞에서 좀 추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책이 보면 이제 한 3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 파트 1, 파트 2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깊숙이 파고 들어오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동의를 하는지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던 사람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유서진? 네.
저는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의 삶에 급속도로 들어온 것은 정말 분명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숙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챗 GPT에다가 먼저 검색을 해보는 것이야말로 이제 우리 생활 속에 이미 스며든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명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인공지능이 저희의 삶에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번에 독서 동아리를 하면서 들었던 내용인데 AI가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시나리오도 짜고 그래가지고 외국의 작가분들이 페이가 점점 떨어지고 근데 하는 일은 더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해서 다들 폐업하고 그런 사례가 많았다고 들었는데 그런 거를 보면은 정말 인공지능이 저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진이가 챗GPT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챗GPT를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을 해봤어요? 사실 저도 숙제 같은 그런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가 단순한 지식을 요구하는 과제면 일단 먼저 챗 GPT에다 검색을 해보고 거기에서 이게 정확하거나 약간 좀 자세하게 그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하면은 그 부분을 약간 활용해서 이제 보고서를 쓴다던가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챗 GPT를 쓰면서 이게 인공지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제가 활용을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했을 때 되게 오류가 나거나 되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준 경우도 되게 많았어서 약간 이게 확실히 아직까지 이 인공 챗 GPT가 좀 더 개발하고 좀 보완돼야 될 부분도 있구나라는 거를 통해서 저는 약간 인공지능이 약간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좀 상용화? 이렇게 좀 더 보완돼야 될 부분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서진이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완벽한 것 이런 거를 이미 상정하는 거예요. 그죠? 가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챗GPT는 부족한 게 에러가 생기고 그러니까 아직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개선하고 발전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네요. 윤영이는? 저도 인공지능이 저희 삶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크게 느낀 게 저희가 SNS에 AI 프로필이라는 게 스노우에서 만든 AI 프로필이 엄청 유행을 해서 사람들이 막 올리고 AI로 만든 자기 이제 얼굴을 AI 입혀가지고 자기 프로필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거를 정말 전부 다 이렇게 올리고 막 이야기하고 하는 걸 보아서 처음에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상용화가 되고 되게 일상생활에 엄청 많이 접게 된 것 같아서 그게 가장 일상생활에서 많이 AI를 사용하고 있게 되구나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하는데 그게 인공지능에 의한 소산물, 산물인지도 모르면서도 쓰는 경우도 있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프로필 사진을 찍을 때 스노우라는 걸 가지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진 사진을 볼 때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라죠. 놀라는 것 같은데 사진 한 10장 집어넣고 하면은 나오는데 나는 그거 몇 개 봤더니 뭐 비슷비슷하던데 뭐 사실은 이 사람 저 사람 비슷비슷하고서는 그렇게는 하긴 하던데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가깝게는 우리 삶 속에 들어온 건 그런 거고 좀 더 깊숙이 뭐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나 뭐 이런 것들도 살펴보면 인공지능이 많이 들어있죠. 예를 들면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볼 때 알고리즘을 타고 넘어가는 거 그런 것들도 뭐 하나의 그튼 인공지능에 의한 산물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혹시라도 뭐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쇼핑 검색을 해가지고 어떤 아이템을 이름을 하고 나면 계속해서 그것이 뭘 볼 때마다 그게 타고 나온다든지 이런 걸 볼 때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은 됐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도 얘기한 것이 나도 이 책을 보면서 알게 됐지만 우리가 우리나라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막 갑작스럽게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고 막 했던 것은 알파고 이세돌 과 같이 이제 바둑을 뒀던 알파고 얘기였었어요.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당시에 학부모들이 알파고가 어디냐, 우리 애를 거기 고등학교로 보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한참 했을 정도로 사람들은 AI보다는 뭐 그런 식의 이제 언어적 유희를 통해서 막 그렇게 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알파고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아까 챗GPT 얘기했는데 챗GPT는 그 알파고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발전이 된 상태인데 아직도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그보다 훨씬 전에 AI에 대한 연구도 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에 나도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뭐 화학 교육을 하는 사람이지 AI 전공이 아니라서 여기를 보면서 이제 새롭게 느꼈는데,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이제 왓슨 얘기가 나와요.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뭐 로봇이 이제 의사를 대체해 가지고 수술을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재선이 생각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원고를 쓴 것도 그 내용이 비슷하게 있는데요. 저는 아직은 인공지능이 전문직을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원고에 썼지만 암기가 있고 일반화가 있고 전문화라는 단계가 있는데, 원래는 인공지능이 암기, 입력한 걸 그대로 아웃풋으로 내놓으면서 이제 지식이나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데, 이제 GPT-4가 일반화라는 능력을 갖추게 됐거든요. 그 일반화는 이제 추론 능력을 의미하는데, 지능에는 뭐 계산 능력, 뭐 암기 능력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인과적 추론 관계를 얻어내는 일반화 능력입니다. 근데 그 일반화 능력까지 맞다고 볼 수가 있는 게 GPT-4 오픈할 때 그 오픈 홈페이지에서 끈이 달린 풍선 사진을 보여주고, 이 끈을 끊었을 때 어떻게 될 것 같니? 라고 GPT-4한테 물어봤더니 GPT-4가 대답하기를 날아갈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대답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대답인 게, 물리적인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한 대답이기 때문에 일반화 능력까지 이미 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GPT-4한테 이번에 SBS에서 수능 국어를 풀게 했습니다. 합법과 작문을 풀게 했는데, 예전에는 44점을 맞았는데 지금의 GPT-4는 88점을 맞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위 17% 3등급 안에 든 건데, 보면 사실 나머지 80% 학생보다 잘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추론 능력까지 온 상태가 GPT-4라서 일반화 능력은 되지만 아직 전문직이 갖고 있는 특별한 특성화된 능력까지 넘어가기에는 진입 장벽이 크다라고 느낍니다. 네. 아직까지는 전문직을 대체하기는 많이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재는 체육교육과인데, 지금 이제 여기 뭐 왓슨 얘기는 이제 의사를 대체한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재선이는 그 정도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책에서는 이제 뭐 양자 컴퓨터가 되면은 될 수 있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또 뭐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견 이제 뭐 비슷한 견해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체육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인공지능이 체육 부분에 어떤 것들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해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전부터 나와 있던 건데, 외국에 농구 교실을 가보면은 이게 영상을 찍으면서 그 모션을 인식을 해서 아이들의 그 동작들을 피드백해주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현재도 계속 개발 중이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체육이 대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지금 여기 그 명재 얘기하는 것은 어쩌면 이제 체육 교사 입장에서 학생들의 어떤 체육 활동이라든지 그런 신체 활동을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고 분석하고 그다음에 좀 더 그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이 좋게 하기 위해서 처방을 해준다고 그럴 때 상당히 그 AI가 도움을 줄 것 같고 외국에는 이미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책에서 백사촉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인공지능 교사 프로젝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기 이제 뭐 호주의 세인트 피터스 여학교 유치원에서는 인공지능 교사 아이다가 아이들에게 알파벳 숫자 같은 지식 교육은 물론이고 노래, 그림, 요가, 체조 같은 예술 교육과 체육 교육까지 하고 있다. 여기 이제 체조 같은 거 체육 교육도 하고 있다고 하니 예비 체비육 교사로서 뭔가 이렇게 위기의식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겠네. 그치 명재야? 그러진 않나? 약간 느꼈던 게 최근에 이거 뭐 여러 가지 AI 사업들을 체험하면서 과연 체육에서는 AI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하는 것도 많이 생각해봤고 챗GPT에도 물어봤더니 외국에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라고 결과가 나와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사범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교사가 될 때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현직 교사로서 뭐 교사의 임용 시험이 힘들지만 임용 시험을 잘 극복해서 교사가 됐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뚝하니 AI 로봇 교사가 탁 나타나가지고 윤리를 가르치는데 너무 이 사람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윤영이는 갖고 있지 않는 그리스 철학, 윤리 철학까지 갖고 있어 판단을 하면서 얘기를 한다. 그랬을 때는 위기의식 가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또 윤리뿐만 한 건 아니에요. 일반 사회는 특히 더 그래. 법 이런 거 뭐 그 판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거를 뭐 소연이가 머릿속에 놓기보다는 뭐 인공지능이 훨씬 더 딥러닝을 통해서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가정교육이라고 뭐 편안할까? 야, 이게 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책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러저런 얘기를 하는데 요거 읽어봤을 텐데 우선 좀 그 명제 얘기는 체육 쪽에 좀 이제 약간 이제 위기의식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다른 사람들 교과별로 다른 수 있으니까 누가부터 할까? 소연이부터 할까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인공지능이 교사라는 직업을 완전하게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인공지능이 학습된 공감, 그러니까 아까 재선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공지능이 일반화해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까지 가능하다고 했으니 감정을 이해하고 약간 적용을 해서 우리의 학생들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감정을 완전히 이해하고 가르쳐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과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배우는 사교성이라든지 그런 공감 능력 같은 거는 직접 만나야지만 형성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인공지능이 대체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학교에 와서 사교성을 배우면서 활동을 할 때 그걸 가르치고 케어해줄 교사라는 직업이 계속 필요하고
그러면 우리는 일방적인 지식 전달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판례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인공지능이 알고 있는 게 훨씬 많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적용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결국은 AI가 저보다 훨씬 뛰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일방적인 지식 전달에서는 한계가 있으니 그럼 나는 학생들과 직접 이야기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사가 되면 대체될 수 있는 교사가 아니라 같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교과에서는 뭐 시민사회와 윤리 또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미래 교육을 많이 배워요. 예를 들어 환경이라고 치면 제로 웨이스트 프로그램 이런 거를 진행한다 하면 제가 제로 웨이스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인공지능이 그 아이들에게 직접 실천을 강요하고 같이 해줄 수는 없단 말이죠. 저는 근데 그 실천할 수 있는 거를 같이 해줄 수 있는 게 교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작은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서 실생활에 스며들어서 같이 해줄 수 있는 교사는 어차피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활동을 제공하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자 앞으로 저희가 예비 교원으로서 준비해야 할 자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윤영이가 얘기 한번 해볼까요? 윤리 교사는 대체되지 않을까? 인공지능한테? 저도 소연 학생이랑 비슷한 생각인데 교사라는 직업도 그냥 단순히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교사는 아마 대체가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에게. 근데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역량으로서의 교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판적 사고를 더 키워준다던가 아니면 정서적 교감이 가능한 교사라던가 그런 교사는 대체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교사라는 직업 자체는 소멸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할의 변화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제 학창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선생님이라고 하면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보다도 저를 진심으로 대해줬던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요. 그래서 뭔가 어린 시절이나 학창 시절에 가족만큼 많은 영향을 끼치고 삐뚤어지지 않게 나아가는 데 가장 도움이 되어주는 게 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사라는 직업이나 교사라는 직업이 하는 역할이 그냥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같이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상호작용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주는 게 교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교사라는 직업은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재선이? 저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을 전달하는 거는 이제 사실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죽은 지식이라고 하는데 암기가 곧 죽은 지식인데요. 요즘 아이들이 더 풍부하게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서라도 교사보다 더 자세히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암기된 지식을 전달하는 거는 무의미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일반화를 넘어서 전문화된 영역을 스스로 교사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도 이제 암기를 요하는 그런 문제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고력을 확장하는 문제들이 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가정교과를 보면은 가정교과는 너무 여러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아동가족학 영역을 살펴보면은 과연 로봇이, 인공지능이 부모를 설명할 수 있을까? 자녀를 설명할 수 있을까? 가족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까는 의문입니다. 가정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할 것이지 실질적인 사례와 본인이 느낀 감정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서적인 교감의 측면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음식이나 옷을 만드는 거는
교사보다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인 측면에서. 네. 서진이는 저는 교육학과라서 그냥 교육 전반적인 그런 관점에서 딱 살펴봤을 때 저는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께서 그 인공지능 교사가 아닌 진짜 인간 교사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래서 뭔데? 라는 말을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계속 말을 했었거든요. 세뇌당했구나. 네.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계속 생각해봤던 그 결과는 아무리 봐도 감정, 공감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식적인 이런 전달만을 요하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교사가. 뭐 전인격적인 그런 성장이나 뭐 동기적인 측면 이런 거 있어서도 교사가 도움을 줘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약간 동기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감정을 이용해서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그 내가 정보를 처리하는 그 순서가 생존 정보, 그 다음에 감정 정보, 그 다음에 지식 정보 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식 정보 전에 감정 정보를 먼저 인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기 전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을 이용해서 이제 동기를 좀 부여시켜 준다면 이거는 인공지능 교사가 대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명재도 한마디 더 할까? 할 수 있어? 얘기를 이제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면서 또 생각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한마디만 더 한다면 아까 열심히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토론을 다른 학우들 얘기를 들어보고 좀 더 생각을 해본 게 저희 체육 교과에도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 체육 심리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은 동기 유발도 있고 운동 실패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운동 실패의 내용을 보면은 보통 선수들 어린이 선수들의 케이스가 많은데 운동을 실패했을 때 그 감정을 어떻게 풀어줘야 하나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갑자기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을 때, 운동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을 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코치나 선생들이 대처를 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그것들을 인공지능이 과연 사람보다 더 잘 할 수 있을까? 어쨌든 공감의 영역이고, 감정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해도 될까요? 아, 질문이요? 네, 이와 관련된 건데. 네. 네, 그 교사가 대체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아까 제가 일반화, 전문화 이런 말들을 썼는데 그러면 이제 교사를 키워내는 이제 사범대학 교수의 자리는 어떻게 될까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일반 교사들이 인공지능에 대체된다고 한다면 사범대학도 필요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교사 양성이 굳이 왜 사범대에서 해야 돼? 사실 지금 우리가 교원 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2체제로 초등은 교육대학, 그 다음에 중등은 사범대학에서 지금 담당해 왔죠? 꽤 오랫동안 해왔어요. 이 체제가 과연 유효한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그 문제 의식을 지금 갖고 있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건 좀 너무 좀 약간 논의하기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교직을 이수하는 과정 속에서 교원 양성하는 것과 사범대에서 교원을 양성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사범대 교수로서의 어떤 입장에서 물론 교직 이수자들의
교사 양성의 뭐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예요. 사범대학에서 교원 양성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는 이유는 사범대는 교원 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학에 온 학생들은 물론 일부는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지만 그 예비 교원으로서 장차 이제 교사가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모든 그 활동이라든지 교육 받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그쪽으로 이렇게 방향성이 지향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이제 그 재선이가 얘기한 어떤 전문성이라는 걸 생각을 할 때 훨씬 더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서 양성을 할 수 있는 곳이다는 거죠. 우리가 사범대라고 하는 곳이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 사범대가 그렇게 필요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그 지금들 얘기 들으면서 나는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이 친구들이 아직도 뭔가 이제 그 인공지능이 뭔가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고 인공지능이 아직은 뭔가 부족하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교사 직업이 대체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구나. 이제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은 지금 수준은 그래요.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 이 책에도 얘기하지만 우리나라가 아직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더 연구도 부족하고 관심도 부족하다 보니 인공지능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뭐 이 책에도 여러 군데 나왔지만 외국의 경우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분야에 대한 연구도 하고 그런 것들이 구현되고 있고 실천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혹시라도 이게 이제 그 좀 상당히 이제 뭐 최근에 우리가 아까 이제 그 서진이가 얘기했듯이 챗 GPT 뭐 3.0, 3.5, 4.0 지금 나오는데 그게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챗 GPT가 이러하니까 이제 구글에서도 바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지금 하는데 나도 그걸 좀 이렇게 써보니까 확실히 좀 달라요. 그러니까 고전에 내가 챗 GPT 처음 나왔을 때 3.0 썼을 때 그런 답변하고 4.0이 다르더라고. 근데 그게 얼마 안 된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인 발전에서 비롯됐을 때 우리가 예상을 하지 못하는 상상을 하지 못하는 것이 나타나서 교사가 정말 교사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뭐 법률가도 있고 의사도 있고 다양한 전문직들을 대체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돼버리고 나면 그렇게 될 때는 뭐 아까 지금 재선이가 질문하는 사범대 교수의 자리 불안하죠 뭐. 그래도 전문화된 교사를 키우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교수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도 또한 아니 교사만 그런가? 교수도 마찬가지 아니야? AI로 대체되는 거 아니에요? 가르친다는 측면에서는 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능력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뭐 각자 얘기를 하면서도 공감 능력이란 거 얘기하고 10년 안에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능력, 즉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당신은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 대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책에서 8가지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방법 8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제 공감과 창조적 상상력을 가져야 되기 위해서 자 그걸 이제 한번 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8가지를 같이 좀 이 책을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이 책을 안 본 사람도 있을 테니까 여기 책에 나온 8가지를 같이 읽어보면 첫 번째는 디지털을 차단하라 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 짜증나지 않아요? 디지털을 차단하라니. 내가 지금 메일 쓰고 있는데 이걸 차단하라니.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나만의 평생 유치원을 설립하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세 번째는 노잉을 버려라. 비잉하고 두잉하라. 이건 아까 이제 재선이가도 몇 번 얘기했던 그 지식만을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생각의 전환, 디자인 싱킹 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 인간 고유의 능력을 일깨우는 무기, 철학하라. 그리고 여섯 번째, 바라보고 나누고 융합하라. 일곱 번째는 문화 인류학적 여행을 경험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나에서 너로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같이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 책에서도 이게 메인이고 우리가 논의할 것도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사실은 이제 이지성 작가가 이것을 8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이게 과연 동의하는지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과연 이 8가지를 그러니까 뭐 동의와 어떤 부동의를 떠나서 이 8가지를 가 또 완벽하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작가의 그 의견이고 공감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동의할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도 있을 것 같고, 특히 우리가 이제 예비 교원으로서 어떤 걸 생각을 해볼 때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또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인가? 뭐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연이부터 할까요? 네. 네. 저는 에이트 1을 첫 번째 디지털을 차단하라. 그 부분을 보고 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일단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보자면 디지털을 차단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좋을까? 라는 의문점이 들었거든요. 지금 저희가 앞서 말했듯이 결국 지식을 더 깊게 가진 거는 결국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디지털을 활용해서 검색하는 시간을 단축하거나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이점이 더 클지, 아니면 아까 이지성 작가 여기 책에서 말했듯이 디지털을 차단하고 직접 찾아보며 창조적 상상력을 기르는 이점이 더 클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더라고요. 일단 저는 수준이나 전문성을 요구하는 상황마다 그게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창조적 상상력이 인간을 인공지능과 차별해주는 능력인 건 맞지만 결국 그거는 어쨌든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서야 요구되는 요소이기도 하고, 그 전까지는 디지털의 이점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과제를 할 때 일일이 도서관에 가서 논문을 하나하나 찾아보고 필요한 요소를 끄집어내는 그 시간 내에 인터넷으로 논문을 찾아서 필요한 단어를 추출한 다음에 요약된 거를 정리해서 저희가 보는 이점이 꽤나 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적절한 비율을 찾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디지털을 차단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소연이가 얘기한 것에 이제 일부 공감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이 작가가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공감하는 것과 창의적 상상력 얘기를 했잖아요. 특히 이제 상상력, 뭐 공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창의적인 상상력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그 창의적 상상력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경우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처럼 많이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런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또한 이제 당연히 이제 창조적인 그 행태일 수는 있지만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소연이가 아까 얘기할 때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무언가 배경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내가 갖추고 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창의적인 상상력이 좀 더 가능하다. 이제 그런 측면을 볼 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그 지식들을 습득하는데 우리가 AI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다면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많은 배경 지식 그러니까 뭐 백그라운드를 갖출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좀 이제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는 힘,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를 차단하라는 게 처음부터 스마트 기기를 여기도 이제 저자도 썼지만 중독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의존하지 말자는 거지. 그러니까 상상을 한다는 게 우리가 뭔가 이제 내 생각을 아까 챗GPT도 얘기했지만 거기다 질문해가지고 나오는 것을 마치 내 것이냐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한 거지. 그런데 이 디지털 기기에 계속 종속되다 보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든지 그런 게 부족할 수 있으니 좀 약간의 차단을 완벽 차단보다는 수단으로서 도구로서는 활용을 잘하고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공간 이런 것을 갖추면 좋겠다. 그런 활동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여기에 이 사람이 얘기한 인간 고유의 능력을 일깨우는 무기 철학하라 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게 이제 거기하고도 맥락이 같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를 계속 쓰게 되면 철학할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그 철학하는 거에 관련해서는 우리 윤영이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얘기 좀 해봐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을 읽고 나서 윤리과가 조금 다른 과보다는 철학을 좀 더 많이 하지 않을까? 네. 아무래도 철학을 많이 배우니까. 근데 저는 이 작가가 사실 이 책에서 조금 아쉬웠던 게 당연히 이런 철학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걸 예를 들어서 5번으로 얘기한 건 맞는데 저는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철학과 인문학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래서 그걸 키워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한 건 맞는데 근데 저는 이게 IT 기술이 먼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숙지가 먼저 되고 거기에 이런 기술을 그러니까 철학하는 능력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철학하는 능력도 중요하고 당연히 중요한데 IT 기술에 대한 그런 이해도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철학이 더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이런 융합적인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고 그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철학자는 아니지만 철학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내가 이 책에도 좀 썼지만 이렇게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뭐 확장해보고 생각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으로서 계속 스스로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알죠? 지금 당연히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 아니에요? 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것이 나의 아이디잖아요. 결국은 아이디인데
지금 현재는 윤리교육과 학생이에요. 그게 내 현재 나는 누구인가도 지칭하는 하나일 수 있고 또 누군가의 딸인 것일 수 있고 누구의 친구일 것이고 그런 것들이 나를 지칭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정말 난가? 그것이 정말 내가 맞나?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나를 그렇게 현재의 상태에서 매몰돼서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한 번쯤 반성적 사고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철학이라고 봐요. 그리고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걸로 생각할 게 아니라 한 번 정도 뭔가를 내가 행동할 때의 그 행동들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동에 앞서서 생각을 먼저 하는 그 자체가 이제 철학인 것 같고 그렇게 되다 보면 좀 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이제 뭐 생각보다는 뭔가 이렇게 궁금하면 검색을 해본다든지 검색해봐 이런 습관화된 것들 때문에 생각할 시간이 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까 1번과 5번을 연결시키면 뭐 좀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에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상을 뭘로 삼느냐가 중요하겠죠.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 쉽게 생각을 해보면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가가지고 먹을 수도 있겠지만 생각을 해보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가정과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나? 가정과에서는 특히나 식이요법을 관리해가지고 밥 먹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깊게 하진 않나요? 그러진 않아요? 맛있는 거 사 먹습니다. 그냥 맛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재선이가 이 8가지 중에서 뭔가 하나를 잡아서 얘기를 한다면 평생 유치원 설립하다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떤 거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철학 생각하고 있긴 했는데 뭐 이거 다 얘기할 건 아니고 뭐 생각한 거 얘기해 봅시다.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철학과 관련돼서 다시 얘기 드리자면은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옆에 윤리교육과 분이 계시지만 어떤 공자든 맹자든 철학이 나온 바탕은 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그 공자의 정명사상이라든지 그런 철학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각자의 철학이 있을 것이고 기준이 있을 것이고 또 미래의 교사로서의 철학이 또 있을 것이고 또 부모로서의 철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철학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철학을 기준으로 인공지능을 다루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래서 최근에 인문대학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전국 대학적으로 그 면이 사실 안타깝긴 합니다. 사실 인공지능이 발달되면서 저는 더 필요한 요소가 인문학적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버드가 여기 AT에 나왔던 것 같은데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의가 글쓰기 강의입니다. 거기는 150년 동안 글쓰기 논리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연구했고 그거를 자기 언어로 표현하고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역할로서 논리적 글쓰기를 계속 강의했고 과학 이공 계열도 글쓰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 학생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글쓰기를 잘 못하고 자기 표현에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인공지능을 다루기 위해서는 하버드 같은 그런 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논리적인 글쓰기, 자기 언어로 표현하는 것 그렇게 하고 나서야 인공지능을 다룰 수 있는 역량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신만의 철학. 이제 인공지능이 새로운 변화이기도 하지만 인간에게는 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철학을 세우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위기 속에서 나온다라는 얘기도 일견 이제 공감이 되는 바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이 갖고 있는 이제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호기심을 갖는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은 그냥 쉽게 채워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이제 그런데 이제 오래전 사람들은 디지털 기기가 없었을 때니까 그런 호기심을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고민해보고. 뭐 예를 들면 우리 같이 이제 자연과학 쪽에서는 자연 현상에 천둥 번개가 친다. 왜 그렇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이제 호기심에서 비롯되면서 철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철학자들도 또 그렇게 많이 그렇게 했을 것 같고, 이제 그거 생각해보면 사실은 AI가 호기심을 가질까? 과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인간의 고유 능력? 그것을 이제 철학학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어떤 호기심을 갖는 인간?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그 AI로 대체되지 않는 우리의 역량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세 번째 보면 노잉을 버려라, 비잉하고 두잉하라 얘기하는데, 이 두잉 얘기하면 체육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읽으면서 자신의 그 전공과 연결해서 혹시 생각해 본 게 있는지, 아니면 그 부분을 읽은 것에서 또 뭔가 또 생각한 것이 있는지 한번 영재가 얘기해 볼까요? 네, 저는 솔직히 비잉과 두잉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 다음에 나오는 생각 공부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제 눈길을 끌었거든요. 아, 네. 이게 빌 게이츠나 뭐 다른 스티브 잡스 등 약간 유명한 사람들이 예전 고전에 있던 인물들의 내면을 모방하는 느낌이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게 인공지능은 천재들을 모방하지만 천재들의 지능만 모방할 수 있고 그들의 내면은 모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미래에 좀 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의 생각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전공에 접목하기보다는 좀 더 제 자신의 성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책을 읽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더해서 다음에 디자인 싱킹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생각을 디자인하는 것인데, 여기서 제시한 디자인 싱킹의 방식대로 생각을 하면은 좀 더 쉬운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냥 이 디자인 싱킹에 대한 방식으로만 매몰되지 말고 나만의 생각 방식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만의 방식,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죠.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외부 목소리가 아닌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기를 권한다. 이렇게 쓰고 있어. 그렇죠? 네. 지금 영재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이 결국은 그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데 또 필요한 것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여기 보면 뭐 그 유치원을 설립하라, 또 뭐 바라보고 나누고 융합하라, 뭐 이런 것들이 또 계속 있는데, 이런 걸 총괄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교육학과 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진이가 한번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해주면서
이제 정리를 할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 그 인문학적, 철학적 그 부분을 되게 좀 중요하고 좀 되게 인상 깊게 봤었는데, 이제 이 책의 저자가 하는 말이 인공지능에게 지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 라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 저도 이제 여기에 약간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국민 평균 독서량이 166위라고 이 책 50페이지인가? 거기에 그게 기술이 되어 있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약간 좀 심각하다. 그리고 또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우는 활동들이 이제 실제 현장에서는 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봤을 때, 저는 사실 교사가 되고 싶다기보다는 교육행정이나 이런 그런 쪽으로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좋게 만들 테니 여기 옆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 교원으로서 이제 교사의 적절한 커리큘럼 그리고 뭐 좋은 루브릭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이런 활동들을 교육 현장에서 많이 실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 여기 8가지 얘기를 우리가 다 얘기는 못하지만 각자 이제 그 읽으면서 생각 좀 더 이제 필이 꽂혔던 그것을 같이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 실천 방안, 공감과 창의적 상상력을 갖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면 좋겠다라는 이 저자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가 있어요. 실천하면 참 좋을 것 같고, 독서 모임에서 이런 책을 읽으면서 좀 생각해 볼 것은, 그냥 우리가 알고만 있어서는, 그것이 나의 참 지식이 될 수 없고, 그리고 인공지능을 대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있는 8가지가 다 흡족하게 마음에 들면 뭐 가끔은 디지털 기기를 차단하거나 또는 뭐 이제 철학을 좀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실천을 할 때 책에 있는 것을 내가 읽고 나서 그것의 깨달음, 아까 처음 읽고 나서 받은 인상, 그 인상에 남은 것을 내가 실천을 할 때 비로소 이 책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읽은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독서 모임을 계속 할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8가지, 그 중에 한두 가지라도 이제 실천하다 보면,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아마도 이제 그러한, 통찰력을 주는 책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들 동의하나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은 이걸로 그 KNU 아이에답 독서 동아리 모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